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조이대가 왜 저렇게 급하게 다급하게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나, 굉장히 무리하고 무모한 짓을 왜 했나 하면 자기들은 전문가라 잘 아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형법상 내란죄를 범했다 당일날. 그래서 형사적 추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 하면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굳이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했던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근데 행동을 보면 비슷해요. 보면은 행동 네네. 양태가. 그렇죠. 평소에 뭐 한덕수가 대선 나오려고 막 설치고 다닌 캐릭터는 아니고 그냥 고관대작 자리 주면 흐뭇해하는 사람이고 조이대도 약간 그런 성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땡기는 거죠. 와, 이거 막연한 시나리오는 아닌데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윤석열을 탈옥시켜준 쥐기현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쥐기현 판사가 룸살롱에서 성적인 접대와 함께 아주 비싼 술을 얻어먹었다는 의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이상한 논리로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를 풀어주는가 하면 평소 행실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찰을 하기는 했는지, 그게 아니라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그냥 지기현의 진술 정도만 듣고 감찰을 끝낸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대법원의 진면목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체질이 몸에 밴 것입니다. 매번 이런 식이니 사법개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인기 토크쇼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출연자들과 함께합니다. 최인호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태어나신 데는 어디세요? 저는 경남 창녕. 창녕. 예. 아, 창녕. 그러면은 성장하신 게 부산이신가요? 예, 예.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부산 동인고등학교. 동인고등학교. 아, 좋습니다. 부산의 요새 숙제는 뭡니까? 부산 시민들이 그 해수부 이전 네. 그거는 예, 잘 약속은 지키는 거죠. 가덕신공항 현대건 쓸 때 네네, 그 문제 있고. 자꾸 늦어지고 느닷없이 포기하는 바람에 그래도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이제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오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에서 만나자. 부산에서 그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한국과 일본의 가교 도시가 부산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본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요. 한일 협력 관계를 좀 주도하고 있는 도시가 부산이다. 뭐 그런 취지에서 네. 대통령께서 특히 이제 부산에 일본과의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강조하고 또 부산 도시의 발전을 기하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아마 부산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부산 시민들께 드리는 선물일 수도 있겠네요.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리는 건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건 서울에서만 열리다가 부산 사나이 최인호 전 국회의원 반갑고요. 자, 이분은 직업이 뭔지 써 있긴 한데 이것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또 국민의 해체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1야당을 해체시키는 거기 게 밑에 서울의 소리 후원 계좌가 써 있는. 서울의 소리랑 네, 함께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는 항상 서울의 소리하고 인권연대 하부 조직. 아이고, 무슨 인권연대. 말씀. 근데 물론 이제 제1야당을 해체하는 것이 정치에 옳으냐는 것은 제도권 내에서는 그런 논쟁이 있을 수 네네.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자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이원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원 정도 해서 안 하라 네네. 라는 캠페인이 여전히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그걸 가지고 오신 이유는 까닭은 지금 안진걸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국민의힘 해체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조일의 난과 직연의 난을 진압하는 네. 거죠. 지금으로서는. 내란이 아직 그다음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삼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건데
다만 시민들이 네. 이런 캠페인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언론 보도가 되든 안 되든 네. 서울의 소리, 네. 민생경제연구소, 검사 모임, 또 건설신문고 TV 그렇게 좀 작지만 네, 네, 네. 유튜브 연합해서 하고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네. 싶어서 아니 그리고 탄핵 집회 그러니까 내란 일어난 다음에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했잖아요. 광화문 뭐 예. 한남동 그것도 동력이 그 전에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게 바로 전화되고 전이 되면서 됐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창익 선생님 모시고 전국에서 뭐 좌우중도 연합 집회 같은 것도 하고 네. 또 윤석열 타도 퇴진을 위한 네. 촛불 행동 촛불 집회도 하고 그 전에는 타도나 퇴진을 이야기하는 집단이 많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나 이건 싹수가 노란 집단이어서 앞으로 나쁜 일만 생길 거다 하고 제가 선제적으로 했었을 때 좀 성급한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 뵈면 구독자 여러분들도 늘 그런 마음이실 텐데 하여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안진걸 소장님은 네.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어. 양평고속도로 네, 네. 노선 변경 때 네,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뭐지 처음에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안 소장님. 아 그때 맞아요 국토위 네, 저 국토위 간사하셨으니까. 간사인데. 네. 그래서 뭐 처음에 다 안 소장님 또 다 믿고 또 신뢰하지만 고속도로 노선을 그렇게 설마 변경. 네. 안 소장님 이거는 처음에 좀 오버 아니야 이런 반응이 좀 있었죠. 근데 우리 처음에. 그래도 최인호 간사님이 이게 우와. 최인호 간사님이랑 같이 기다렸던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그거로 국정농단 실시하라. 야. 최인호 간사님이랑 네. 2023년 한 여름 어느 날. 근데 이제 그걸 내가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좀 건희 아무래도 아이씨. 헌법 기관은 조금 더 신중한 게 맞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최인호 간사님께서 처음에는 신중하게 검토해 다음에 이제 강득구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과 함께 간사님 힘을 실어주셔가지고요. 그때 이제 민주당 국토위의 이력이 어마어마했죠.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잘한다. 이제 이런 것도 다 정권 교체. 그러니까 안 소장님 덕분에 네. 그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그건 요번에 국정감사, 특검에도 국정감사가 있는 제대로 거고요. 됐죠. 그래가 성과적으로 되면서 우리 상임위 국토위가 전체 16개 상임위 중에서 제가 간사였는데 네. 대표로 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상금도 받았습니다. 네, 상금도 누가 주는 건가요? 원내대표. 대표가 주요. 날짜를 기억해요. 2023년 5월 6일이었어요. 예. 우리 그때 장영진 TV도 네. 터뜨렸어요. 앞다퉈요. 뭐 누가 먼저 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서울의 소리 장영진 TV, 안진걸 TV가 같이 터뜨렸어요. 아직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벌써 나오고 계십니다. 뭐 좋습니다. 답답해가지고 더 예. 최고의 법조 전문 기자 장영진 기자도 모셨습니다. 요새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말을 많이 하던데 네.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매우 이례적인 건가요? 매우 이례적이죠. 이분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석에서는 꽤 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공개석상에서는 입국닷이 보통 있죠. 그래서 원고 없으면 말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원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입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찔러가지고 네가 말해라는 식으로. 네네. 천대여봐 네가 말해라 뭐 이런 또는 식으로. 네. 지난번에 그 법원장 회의 통해 가지고 법원장 회의에서 나오게끔 만드는 거. 저는 사실 오늘도 좀 약간 긴장이 되는 것이 지금 전국 법관 회의가 열리고 네, 있는데요. 7시부터 예. 진행하고 있죠.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뭔 소리가 나올까? 이거 아마 그 조희대의 어떤 사주에 의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좀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원이 뭐 개혁 대상인지 아니면 그 법원이 흔히 요구하는 것처럼 개혁에 참여해서 자기들도 논의에 참여할 만큼의 적격이 있는지 등이 오늘 밤에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요. 판사도 시민이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법관으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은요. 국민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감히 어디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국무원은 그 자리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 지금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한다면 그래 너희도 당사자니까 와서 의견 좀 내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었는데요. 조희대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네, 몇 가지 13마리 눈에 띄는데 헌법적 사명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 또 뭐 같은 자리였는데 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안 소장님. 예. 어떻게 저렇게 네. 좋은 말들을 왜 윤석열한테는 한마디 못했을까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여러 말을 하는데 설득력이 아주 없는 게요. 뭐 말 그대로 문자 뭐 몇 개야 당연히 우리도 아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너무 설득이 떨어진 게 12.3 내란의 밤 때 단 한마디도 못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기자들이 물으니까 좀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겠답니다. 뭘 알아봅니까? 국회를 쳐들어갈 수 없는 국회를 집합하고 나중에 포고령도 다 의원이고 다 합반한 건데 그 다음에 알아본 다음에도 발언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1월 19일 서부지법 내란 폭동, 제2차 내란 폭동 때도 아무 말을 안 한 자입니다. 근데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원장과 함께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의견을 밝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 조희대를 실드치기 위해서 하신 건데 네. 천대엽은 그래도 그나마 대법관 중에 몇 번 입장을 낸 건 맞죠. 네, 국회 그래서 출석해서. 그때도 네. 왜 천대엽 말만 나오냐? 12.3 내란 사태, 129 법원 폭동 내란 사태 정도면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건 정말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중에 노상훈 수첩이라든지 포고령 이후에 밝혀진 게 보면 전현직 판사들을 체포하고 처단하고 돼. 그러면 지금 조희대 씨는요. 지금 이 말 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 아니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있냐.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인데 윤석열 집단이 이런 짓을 근데 그때도 한 말 안 하고 그러니까요. 주기현이가 너무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줄 때도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논리 아무리 미사려고 해도 아무도 저 말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기관장이면 자기 기관에 이제 폭동 같은 불상사가 있고 그다음 실제로 폭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영장 발부한 판사를 정말로 워딩이 죽여버리겠다고 찾으러 다녔고 그 만약에 그 판사 있었으면은 화를 당했죠. 큰일 났죠. 예, 예. 그런데 광을 잘못 찾았어요. 그런 거는 아무리 후져도 얘기하지 않나요? 기관장이 아니 어떤 기관이든 간에 우리 기관 부처 이기주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독립 네, 재판부의 네. 독립 뭐 5번이나 강조하고 국민 뭐 신뢰 이런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는데 실제로 그 독립을 그 폭도들이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난동을 부리고 흉기를 가지고 누구 판사 어디 있어? 찾아. 그거 다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이 말도 있었어요, 의원님. 차 멋있게 죽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살인 미수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사항 아닙니까? 유리창 다 깨고 집기 다 부수고 서부지법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그 불까지 지르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심각한 사태. 아마 일제시대 이후부터 아마 그 법원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점거당하고 그 당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 한국 대해서 전쟁 상황에서도 법원을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도. 그러니까 그런 사태에 대해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폭도들에 대한 규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법원장이 나서서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데 대해서 사실상 침묵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감찰 들어갔다 해놓고 네.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미 드러날 대로 정황들은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제일 과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거, 그 9일간의 모든 행적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신임 법관들에게 최근에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이런저런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 사실상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을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 신임 법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마라. 그런 정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독립을 이야기하고 국민 신뢰를 이야기하지. 이런 거 최근에 국민 신뢰 불신을 받는 부분은 다 사상하고 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유감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무슨 신뢰니 독립이니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걸 믿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거 꼭 하나만 짚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법조 전문 기자로서 난 이건 도대체 용납하기 어렵다. 어떤 지금 대목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말씀 안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내란이 일어나던 날 밤 12월 3일 밤이에요. 그날 밤에 대법원도 긴급 간부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이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약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요. 상당히 빨리 열린 거죠. 그 자리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계엄 후속 조치라가 뭐냐? 계엄이 선포되면은 군사법원의 기능이 확 강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던 내용들도 전부 다 군사법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군사법원의 인력이 모자라니까 판사들을 어떻게 파견 보낼까? 또는 네. 지금 현재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으나 군사법원으로 관할을 이송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건 적극적으로 계엄에 네, 협조하고 맞습니다.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 그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그 기사를 제가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 임무 그럼요. 종사죄로 볼 수 있는 지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죠. 이 사람은 내란 공범이에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탄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공식적인 회의니까 그 기록이 있을 건데. 그죠? 당시 그 기자 그게 뭐냐 언론에서 개최를 했다고 언론에 또 보도 자료도 뿌렸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12월 4일 0시 2분이에요. 그러면은 12월 3일 날 10시 40분 조금 넘어서 계엄 선포됐는데 12월 4일 날 0시 2분 정도면은 사실상 1시간 20분 정도 만에 보도 자료가 나갔고 그 사이에 회의가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수로 그렇게 엽니까? 그 시간대에. 예지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아니라면 사전에 네. 일정한 통보를 받았다는 말과도 네. 통합니다. 근데 이걸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법원장 관사가 어디 있느냐? 한남동에 있잖아요. 네. 네. 바로 옆에요. 모여 있어요. 옆집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의심을 한다면 끝없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관저에 제가 윤석열 체포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형지물을 살펴야 되잖아요. 계속 막히니까 202 경비단이 참여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뺑 도니까 그 이른바 뭐 나중에 집회 시대우가 이렇게 가려고 했다는 뒷공원길도 나오고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버티고개 예, 또 한남 어디가 초등학교 나오냐면 쪽으로 국회의장 공간과 네, 의장. 참의장 공간과 그다음에 대법원장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시민차하고 보니까 봤죠. 그러니까 그 12.3 때 보면 아니 시민이십니다. 뭐 시민인 척할 건 없고. 아니 이제 그때는 이제 집회하러 유명한 왔으니까 시민, 네. 아닙니다. 근데 그 이 법무부 때 유역감찰관 법무 유역감찰관 행동은 매우 모범적이었잖아요. 네. 유명하냐면 회의를 소집하니까 가긴 갔어요.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니까 뭔가 난리가 났고 근데 딱 들어가면서 비상계엄 관련이냐 비상계엄 후속 조치냐 그러면 바로 나는 회의에 불참하겠다. 이건 내란 동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성재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바로 사표 쓰고 나와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기관들도 있어요. 회의 내용이. 박성재는 후속 조치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상민이는 단전 나수 지시했던 거고. 근데 대법원은 도대체 그날 뭐 했는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장님이 말처럼 좀 더 알려져야 됩니다. 내부에서 좀 제보도 더 나와줘야 되고요. 청사 폐쇄 같은 거 지시해갖고 문제가 돼. 제주지사도 지금 뭐 본인이 설마 우리 오영훈 지사가 뭐 동조는 안 했겠지만 행안부가 시키니까 청사를 잠깐 폐쇄한 것 때문에 지금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진보 개혁 진영 중에도 이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네, 네. 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장 기자님 말씀에 따르면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사위에서 따져야 됩니다. 아니 이 공식적인 일단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게 자료가 없다면 그거는 뭐죠? 증거 인멸 그죠? 그렇죠. 또는 뭐 공문서 공문서 손상. 손상 예. 뭐 여러 가지 걸리죠. 그래서 아마 있을 거고 그럼 그날은 그게 법사위에서 바로 자료 지금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청문회 앞두고 그걸 한번 들다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 대법원에서는 자기들 딴에는 뭐 신속하게 그 계엄에 협조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빨리 아마 자료를 보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2시 넘자마자 대법원에서도 긴급 간부회의 열었다고
비상간부회의 열었다고 이렇게 그 기사가 나갈 정도였어요. 그거는 계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렇죠.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게 안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네네. 그리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그 약간의 백브리핑 내용이 전해져 나옵니다. 그게 관할 이동 이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네. 일반 법원에 군사법원. 가지고 네. 있는 사건의 관할 이동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었네요. 그럼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네. 구체적이죠. 이거는 그럼 미리 예견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예견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 만약에 아니면 미리 그런 언지를 것까지 들었거나 적어도 만약에 네이버- 그런 것까지 가면은 이건 더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일단은 그 명백한 문건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전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까지도 불러들였을 정도로 어쨌든 나름대로는 지들 딴엔 친한 네네.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대검 포렌식 과장을 선관위에 보내는 것까지도 지시를 내렸고,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군사법원하고 대법원에도 분명히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대법관들의 구성이 대선 앞두고 아예 제1등 후보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2명 빼고. 그러면 비상계엄이 무슨 위헌이고 뭐 위법이고 뭐 어디 있어요? 아 이거 각하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감사원장처럼 정신당 감사원장처럼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였을 수도 있는 자들이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조이대가 왜 저렇게 급하게 다급하게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나, 굉장히 무리하고 무모한 짓을 왜 했나 하면 자기들은 전문가라 잘 아는 거죠. 자기가 지금 형법상 내란죄를 범했다 당일날. 그래서 형사적 추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 하면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굳이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했던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근데 행동을 보면 비슷해요. 보면은 행동 네네. 양태가. 그렇죠. 평소에 뭐 한덕수가 대선 나오려고 막 설치고 다닌 캐릭터는 아니고 그냥 고관대작 자리 주면 흐뭇해하는 사람이고, 조이대도 약간 그런 성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땡기는 거죠. 와, 이거 막연한 시나리오는 아닌데요. 그럼요. 어. 그리고 이 조이대라는 사람이 그 TK 법조계의 성골이죠. 올해도 하자면 그 사람이 TK 그 법조계의 그 가장 핵심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비평준화 시절에 경북고 나오고 그렇죠. 서울법대 간. 네. 양승태 때도 대법관 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때도 주요 책임자 중에 한 명이죠. 네. 대법관으로서 호요식하면서. 근데 안수진, 양승태와 조이대를 비교하면 양승태가 억울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양승태는 대선 후보를 날리기 위해서 그런 공작까지는 안 했고, 그러니까 내란도 그렇고. 그냥 그놈의 상고법원 설치한다고 뭐 정교조를 탄압하고 네. 쌍용 자동차를 악용하고 이제 정권의 이런 코드 맞추면서. 코드 맞추기로 막 한 거죠. 그래도 세상에 어떻게 대선 바로 앞두고 1등 후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담한 정치 공작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조이대는 이렇게 그냥 힘없는 약간 할아버님인 척하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게 가증스러운 거죠.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내란하고의 연관성을 지금부터 우리 시민사회라도 또 우리 뉴미디어라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아니 정말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패널들 말씀 주신 게 되게 합리적이에요.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날 보도자료도 그렇게 0시 넘자마자 바로 그럼요. 보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네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에서 빨리 진상조사를 빨리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야 되겠네요. 일부에서는 뭐 상권 분립이 있는데 조이대 너무 압박하지 마라. 그러면 민주당 손해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문회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런 식의 논리면요. 대법원은요. 국회의원에 관한 대해서 재판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 이거 신박하다. 맞아요. 입법부에서 지금 말하는 그다음에 저기 행정부 공무원들도 건드리면 안 되네요. 왜 상권 분립이니까. 그건 상권 분립에 해당 안 됩니까? 맞아요. 자기들 할 거 다 하면서 왜 그런 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상임위에는 안 나오지만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국회 와서 쩔쩔매잖아요. 네, 시정연설하고. 네. 시정연설 때 어떻습니까? 여당이는 야당 역사적으로 야유도 보내고 악수도 거부하기도 피켓도 하고. 들고. 네. 그건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진보 대통령이었던 보수 대통령이었던 약간의 모욕적인 통과거리거든요. 이제 우리 최인우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최고 권력,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최고 권력자마저도
그러니까 국가 서열 1위라고 하죠. 그런 국회에서의 어떤 비판 또는 액션을 당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대법원장 단 한 번도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나와본 적이 없잖아요. 대통령보다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네요. 더 높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행정사법이 대등하고 수평적으로 견제 균형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비상한 상황에서는 선출 권력을 중심으로 대통령 그다음에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개혁에 되어 있으면 감시와 견제가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서열이 우리 헌법상 정해져 있죠. 국민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 국회, 대통령 뭐 이렇게 돼 예,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네. 네. 이제 선출 권력으로 치면 네, 네, 네. 예. 그렇죠. 대통령은 사실 전 국민이 전 국민이 다 선출하는 뽑았으니까. 거는 대통령밖에 없죠.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서 뽑거나 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천대엽 그 대법관이 오늘 큰 실언을 한 거죠. 네. 아니 뭐 대법원장이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청문을 해가지고 저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하늘의 뭐 인사청문회. 대왕구입니까? 아이고. 무소불위 권력자입니까? 그러니까 뭐 청문회 시기가 지금 시기가 맞느냐, 또 뭐 당내 소통이 있었냐 없었냐 뭐 논란은 있지만 네. 그건 별도로 치더라도 예. 아니 대법원장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 말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논리죠. 그거 그러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대법원장은 그러면은 국회 나와서 어떤 그 청문회 나와 소명할 그런 그런 게 없다는 게 법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도대체? 법에는 오히려 청문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아니 있죠. 당연하죠. 아니 저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뭐 자연스러운 그게 얘기입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플레이라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당 대표와 만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우회적으로 이제 경로를 택한 것인데 그것도 뭐 정치적으로 좀 맞느냐 그런 것이고 어쨌든 이 청문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이 사법부가 특히 대법관들의 어떤 월권적이고 뭐랍니까 자신들만이 어떤 정말로 고고한 별도로 존재하는 어떤 신적인 영역에 있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다라는 그 인식이 이번에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서 그건 아주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은 너무 웃긴 게 김명수 대법원장한테는 말도 안 되는 짓 했잖아요. 심지어 법원까지 쳐들어가서 막 사퇴 촉구하고 네. 출근길도 저지하던 자들이. 아니 사퇴 촉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자기들 법원까지 가가지고 막 출근 저지하고 몸싸움까지 하던 자들이 상권 분립을 중요하게 지금은 생각한다. 법에 의해서 출석 좀 하시라는 거잖아요. 사실 안 나오면 또 강제 구인할 수도 있지만 그까지는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 모양새상. 그거 가지고 마치 삼권이 무너지고 이재명 무슨 독재라는 말도 안 되지. 현수막을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법원장, 이재명 국회의장 그래서 아니, 국회의장은 무엇이겠어요? 무엇이고 이재명 말도 안 되는 분인데 그리고 더 웃긴 거 국민의힘 아니 아예 대법원장 수사해서 구속시킨 것이 지들이 그렇게 지금도 믿고 따르는 윤석열하고 한동훈 아닌가요? 그렇죠. 네. 청문회는 물론 청문회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물론 이제 양승태가 잘못했지만 네. 그때 대대적인 압수해가고 소환하고 구속시키고 그랬던 자들이 윤석열 한동훈인데 제가 그때도 그때 한마디 못했던 자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당시 그 한동훈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수사팀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수사팀이 이제 대법원을 가요.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원 그 서버실에서 몇 날 며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씩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끊임없이 받아내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뭐 먼저 한 거면서 이제 와가지고 딴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딴소리 잠깐만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전원합의 판결,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또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가 관여할 수 조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국정조사감사법에 따라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기현 판사에 대한 감찰은 왜 발표 안 합니까? 눈치 보기예요, 뭐예요?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시간을 끌어서 이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워집니까? 지기현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또는 오.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국면, 가장 타격이 크지 않을 시점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혹시 취재해 보셨어요? 룸사롱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는 손을 안 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요? 그 감찰을 한다라고 하는데 감찰이 거의 초기에 잠시 진행됐던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 뒤로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알아요. 감찰한다는 말만 하고 있지 지금까지 시간을 끌 이유도 없어요. 이게 감찰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척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 있어요.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직위원 얼굴을 보면 불쾌한 게 술을 꽤 많이 먹은 얼굴은 맞죠? 술 좀 드시는 분들 술 좀 그렇죠? 드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드시는 분들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건 술을 꽤 많이 먹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저것은 본인이 한 잔 먹고 어디서 먹고 왔다고까지는 네, 이야기했어요. 뭐 삼겹살 먹고 가서 후배들이 있어서 격려하고 사진 찍고 나왔다. 룸사롱까지 가서 사진 찍고 나오는 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발표 안 하는 건 눈치 보기다, 시간 끌기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배짱 튕기기다. 저게 이제 뭔가 부적절한 행위로 밝혀지고 네. 확인이 되는 순간에 직위원 판사의 도덕적인 문제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왜 윤석열을 풀어주는가에 대한 또 법원의 불신들이 그러고까지 옮겨가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차단하려고 지금 발표하지 않는 거 아닌가. 만약에 저게 실제로 문제가 돼가지고 만약 저 갔었다는 게 확인이 돼버리면 그러면 직위원이가 윤석열을 풀어준 거는 제가 그 약점 잡힌 게 있어서 그렇구나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자신이 약점 잡힌 것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라는 범인 도피 은닉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법원장이라든지 검찰총장까지 함께 가담한 게 돼버리죠. 네, 어마어마한 스캔들이네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캐비넷에 직위원이 들어있고 직위원의 약점이 있고 그걸 활용하거나 악용해가지고 탈옥까지 감행했다라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 검사들이 네. 특정인들의 이 약점을 잡아서 그걸 자신들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그것은 윤석열 징계사유에서 서울행정법원 판사님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2개월 정직도 가볍다. 그리고 해임해야 될 정도로 무거운 범죄다. 왜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찰했느냐. 그건 명확하게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징계를 개시할 때도 그게 사유에 들어가 있었고 네. 1심은 판사가 봐주겠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정직기획을 2개월이 정당화도 하면서 정직기획도 가볍다. 판사 사찰은 무거운 제약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이제 가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아예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느 당이든 가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창피한 비극이 일이죠. 시작됐는데. 그리고 직위원의 거짓말 저희들이 이건 제보를 받았으니까 네네. 저런 접대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냥 접대 한번 받아본 적 없고 그냥 김치찌개 뭐 소맥만 먹는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아는 변호사의 변호사가 그 윤석열 풀어주기 직후쯤 가서 건하게 술 사주고 왔다고 네. 주변에 이야기란 제보 지금 와 있습니다. 건하게라는 건 어떤 거예요? 소주가 모르겠어요. 아니라 란저는 간에 언제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소맥과 김치찌개가 아닌 아주 비싼 위스키. 뭔가 건하게 네. 접대를 해주고 왔다는 그것도 변호사거든요. 아, 사건 관계인잖아요. 네. 보통은 판사님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건 제보가 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믿을 만한 변호사님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하나씩 직위원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네. 하여튼 법원 개혁의 이유는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스스로 개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또 스스로는 개혁의 필요성조차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상한 조직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좀 힘내시기 바라고요. 검찰 얘기로 가보죠. 송영길 전 대표 여러 가지로 억울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송영길을 엮기 위해서 검찰이 보좌진을 회유했다, 또 압박했다 이런 의혹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중에 한 분이 박모 씨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분이 현재 이제 그 당시 송영길 대표가 수사받고 할 무렵에 다시 이분도 이제 아마 옥고를 치르셨던 모양입니다. 아마 추석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박모 보좌관의 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남편을 검찰에서 만나게 해줄 터이니 남편 좀 회유 설득 좀 해달라. 와. 그 심지어는 그때가 아마 추석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추석 음식 싸 오셔도 좋다. 드시게 해드리겠다. 대신에 남편 좀 설득해달라. 그 설득해달라는 게 뭐냐면은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진술 혹은 그와 관련된 정황 등등을 해달라. 이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달라. 그렇죠. 네. 그 국회에 계실 때도 만약에 최 의원님을 겨냥해서 뭔가 몹쓸 짓을 하려는데 바로 뭐 증거도 없고 돈 먹은 것도 없고 그래서 보좌진들 건드리고 그러면 만약 심정이 어떠세요? 어떠실까요? 뭐 상당히 뭐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죠. 나 때문에 내 동료들 그리고 의원실은 약간 동지적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저 의원하고 보좌진들이 그렇습니다. 뭐 상하 관계라기보다도 동지적인 관계로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뭐 심지어 형님 동생 뭐 이렇게 호칭도 그래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나의 동지를 나를 잡으려고 글쎄. 나를 안 잡고 동지를 잡는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정 기자도 잘 이야기하셨지만 이 저 수사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모 보좌관한테 아니 박모 보좌관 부인한테 박모 보좌관 혼자 안고 가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다는 거는 구형 많이 때리겠다. 네. 이건 협박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그 면담하고자 하는 저런 검사실에서 만나게 해주겠다 뭐 하는 이런 이제 것은 그 보좌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송영길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뭐 한번 따로 만나자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확실히 하거든요. 그 녹취록을 보면. 그건 또 회유죠. 회유. 그렇죠. 협박과 회유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가족한테. 송영길 관련된 데 진술을 해주면 이 부분 지금 보좌관 쉽게 얘기하면 걸려 딱 있는 그거지. 게 이거 부분에서 우리가 선처해 줄 수 있다. 그걸 부인한테 이야기해서 설득을 해봐라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보좌관한테 몇 차례 이렇게 언질이라든지 회유가 좀 들어갔던 모양인데 이분이 거절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이런 회유 협박은 솔직히 되게 많아요. 많았으면 그 되게 그런데 악질이고 저질이잖아요. 이보다 더 저질도 있었어요. 아이고. 심지어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구속이 된 상황인데 어머니 부부인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부인을 불러서 남편 물건 가져가라고 해요. 그래서 남편 물건을 가지러 검찰청에 왔더니 잠시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면서 그 딸을 같이 데려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딸하고 어머니를 분리시킨 다음에 딸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니네 엄마 아빠 사이 좋아? 괜찮아? 싸운 적 없어? 이런 걸 물어보기로 했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꼬투리를 잡겠다는 거죠. 아이 참 비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그것도 검찰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이런 일이 그게 이런 류의 논란거리가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흠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회유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 사람을 또 감옥에 보내고 또는 추가로 처벌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게 검찰인 거죠. 안진걸 소장님, 그래도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회유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누가 이제 우리나라는 검찰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무도 안 믿게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네. 뭐 좀 이따 쿠팡 봐주기 이거까지 터졌잖아요. 네. 거기도 또 어미준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어미준이니 뭐 강백신이니 박상용이니 뭐 다 옛날에 한명숙 총리 조작 사건 때부터 다 이름 올리던 자들이 그 수법 그대로 윤석열 한동훈 옆에 붙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언론에 나왔으니까 박용수 보좌관이라는 분을 계속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한 것 같아요. 왜 네가 혼자 다 뒤집어 쓰려고 하냐? 네가 뭔 죄가 있냐? 송영길이가 한 건데 불어라. 그럼 너는 좀 봐줄게. 또는 플리바긴 할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딱 봐도. 근데 요지부둥이니까 추석 전에서 부인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송영길 마음이 남편이 어떨까? 왜 혼자 다 안고 가려고 그러냐? 바보처럼 통화 내용 보면요. 네. 와. 남편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마치 그 가족 생각해 주는 것처럼 짠하게 막 그 부인 입장도 다 얼마나 딱 봐도 답답해요. 송영길이가 다 알아서 한 건데 송영길 때문에 한 건데 왜
남편이 혼자서 그래 안고 가려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당연히 웬만한 부인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른 가가지고 여보 당신이 한 게 아니잖아. 또는 시켜서 한 거잖아. 뭐 이거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일상적으로. 근데 다행히 부부가 심지가 굳어서 그것을 거절하고 또 녹취도 해놓고 그런 모양입니다. 최소 2번 이번에 확인됐는데 자 유동규 보십시오. 진술서 안 받아갖고 검찰에 부른 게 수십 번입니다. 네. 심지어는 그 내연녀까지 같이 부릅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내연녀는 한 방에 넣어놓고 내연녀도 뭐 문제가 있던데 돈 좀 받은 것 같은데 수사해서 같이 넣을까요? 아니면 이거 다 김용하고 정진상이 시켜서 한 거라든지 김용 정진상 돈 갖다 준 거로 하든지 하고 뭐 최근에 3억을 받아 갖다 줬나요? 그 3억은 철겁자 받은 거로 양심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뇌물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남욱도 철겁자한테 줬다고 들었고 철겁자가 나타났고 3억 내가 받았어요. 근데 유동규 진실 언제 바뀌었냐? 피의자 신문조서 남겨놓지 않고 검찰실로 내연녀를 마구 부를 때 유동규를 부를 때 그때 바뀌었습니다. 아니 근데 자 이런 자들은 3족을 멸할 정도의 그러니까- 무서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삼족은 뭐 냅두더라도 일단 정권이 바뀌었으면 검사들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법무부가 이런 사건들은 쫙 감찰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적어도 진상규명 검찰청은 해체하더라도 당시에 범죄를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 징계해야 되고 나중에 공소청으로 가더라도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는 완전히 범죄잖아요.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형사소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법 수사, 해유, 뭐 협박, 네. 뭐 이런 압박, 이런 이제 수사 기법들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 또 뭐 과거에도 있었지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앞으로 그러면 중수청이 또 그렇게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이 가더라도 네. 그런 또 이상한 수사, 왜곡 수사 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절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세요. 비판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법무부에 다 검사예요. 다 검사 아니면 검찰 가족들이에요. 장관만 아닙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개혁해야 되는데 법무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인적 구성 자체를 싹 바꿔야 될 아니 필요가 근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인사권은 정성호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행사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지금도. 없어요. 사람이 왜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법무실장 시킬 만한 뭐 변호사나 법조인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용구 판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비법조인도 늘려야 되고 법조인을 불가피시켜야 되면 비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법무부 문민화라는 거는 뭐 네, 김대중 법무부의 노무현- 탈검찰이라고 네.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몇 분들한테 이렇게 의사 타진을 하긴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손사래증 안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90%랍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검찰이 내 뒷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아닌데요. 꽤 있을 텐데 하실 만한 분들. 저- 좀 저- 애국심 있는 아니요, 법조인. 사전은 예, 또 예, 예, 맞습니다. 민변에도 있겠죠. 그렇고 예, 우리 예. 저 안진걸 소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변호사 중에서도 역량 있는 분들이 아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계시죠. 그래서 추천해 달라면 저도 추천해 줄 수 있을 이제 것 이렇게 같아요. 보면 될 것 같아요. 정권 초기에 인수위도 없는 혼란 상태에서 그때는 이해가 돼요. 제대로 인사를 못한 면이 일부 있었을 거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 법무차관 인사 같은 걸 봤을 때 그 혼란을 틈타서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계속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네. 이런 자들이 협력할 것처럼 해놓고 돼가지고 지금 벌써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검찰이 헌법기관이라고 벌써 거짓말을 합니까? 검찰총 직무대행. 검찰 헌법 규정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기가 차가지고 헌법기관이 아무리 법률로 뒤집어도- 해체된다고 주는 헌법에 명시된 이런 표현들 합니다. 네. 예, 검찰 그래, 아무리 검찰 뒤집어도 네. 헌법에 검찰이라는 단어가 검사 안 딱 두 나와요. 번 나 검사 두 번. 딱 우리가 다 찾아왔잖아요. 검사 두 번. 검사 두 번, 이거는 검찰총장 한 번.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헌법재판소 헌법기관이 아니라 그랬죠. 법률상 네. 수사권이라 그랬죠. 공수처법 전후에서 이것은 팩트니까 우리가 아니까. 그다음에 진짜 여러분 그냥 그 법전에서 찾아보려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헌법을 포탈에서 긁어가지고 복사하면 바로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한글로 넣어. 아래 한글에 와가지고. 그다음에 검색 F2 검색 기능으로 검사를 치면 딱 두 번 나옵니다. 네. 네. 저 영장 청구할 때 검사를 통한다 하고
인신 구속할 때 검사에 청구를 해야 된다. 그건 형사 절차를 설명하는 거죠. 아니 그것은 기본권 공소청 보장을 검사가 해서. 하니까 하나도 검사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검찰총장, 그다음에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무위원들 아니 임명하는 거.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예, 국무회의 임명을. 의견 네.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세상에 그러면 거기 다 헌법기관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언론도 다 헌법기관이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예, 나와야 보면은 저기 헌법 보시면 언론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신문, 방송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종교의 자유하면 종교도 그렇죠. 헌법기관. 전에 통일교도 헌법기관이야. 어떻게 건드려? 네. 중소기업은 아싸. 보호 육성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중소기업 헌법기관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대기업하고 재벌에만 안 나와요. 근데 노조도 헌법기관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노동조. 33조. 그다음에 우리 와. 최인호 의원님도 헌법기관이에요. 정확히 국회의원 헌법기관으로 명시해야 돼요. 물론 헌법 그러니까 아니 헌법기관은 진짜 헌법기관. 예, 장이 나와 있고 장. 네. 일단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그 챕터가 나와 있고 야. 그 밑에 뭐 선관위원회, 선관위원, 국회 그리고 국회장, 국회의원 이렇게 이게 헌법기관이지. 국무회에서 임명한다는 게 그렇죠. 장관 이름 맨날 바뀌는데 그렇잖아요. 말이 안 그래요. 되지.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얘기하는 게 더 괘씸해요. 예. 몰라서거나 오인, 차고 오라면 모르지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저렇게 얘기하고 아까 조희대처럼 괘씸한 사람들입니다. 쿠팡 얘기 잠깐 해보죠. 쿠팡 무혐의 지시 논란 이건 뭔가요? 이 쿠팡이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쿠팡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죠. 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주로 사망자가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물류기업이긴 한데 물류기업인데 과로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매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청에 이게 그 기소 의견도 또 고소 고발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담당 검사가 처리를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부천지청장인 엄희준이 검사를 불러다가 요렇게 진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검사가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뭔가 찜찜했던 것 같아요. 다른 뭐 자기 또 선배겠죠. 선배나 상관이겠지. 그러면서 갑자기 부장검사네. 부장검사한테 지청장님이 이렇게 지시하셨어요라고 보고를 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논란이 된 건데 사실상 이거는 처리를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저거 재밌네요. 부장님 신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지청장이죠. 아까 얘기한 엄검사입니다. 네.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은 구약식으로 가라. 공판 사건으로 가지 말라는 거고 쿠팡은 아예 무혐의해라. 김포한방병원도 무혐의. 대우 조선해양은 대표이사 보고 부분만 검토. 뭐 점점점. 완전 가이드라인이네요. 더군다나 엄희준이라는 사람이 이때만 해도 친윤 검사인데다가 그 정권 실세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단 평검사 불러다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지 이 말은 사실 지시가 아니라 압박이죠 이거는. 엄희준은 일방 지시 안 했다고 뭐 설명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것은 이 검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검사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부장검사도 그렇고 일선 검사팀 수사팀에서 해보니까 혐의가 있어서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들 퇴직금을 떼먹은 죄질도 매우 불량한 사건이죠. 수십조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뭐 미국 나스닥 상장까지 돼 있는 회사인데 안 그래도 과로사도 많았고 검사도 또 알 거 아니에요. 이 회사 그리고 문제가 쿠팡은 다 많다. 국민들이 키워준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을 떼먹었네 하면서 아마 일부 검사도 열심히 했어요. 부장검사까지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 엄희준 결국 정치검찰이라는 게 노동자나 일반 국민들이 민생과 무슨 관련이냐고 막 소리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부 국민들이 아주 일부랑 정치권 중에 일부에서도 저 친구네요. 저 사람. 엄희준. 극소수라고 그러면서 근데 아닙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치검찰들이 경제 악영향 끼치는 주가 조작도 봐주게 하고 고속도로 국정농단 그다음에 양평공지도 다 봐주게 한 게 정치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의 일상과 민생도 다 파괴하는 겁니다. 쿠팡 사건. 그러니까 퇴직금 문제는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근로기준법 사건을 처리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진보 중도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검사가 엄희준의 행위가 너무 위험하고 괘씸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근데 본인이 뒤집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직무유기. 너 쿠팡한테 뇌물 먹었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장검사한테
메신저에다가 보고하는처럼 해서 당연히 이건 내부 통신망에 네, 내부 기록을 남긴 거죠. 기록을 남긴 겁니다. 아주 그 예. 현명한 그렇습니다. 검사네요. 네, 아주 예. 뭐 영리한 그러니까 대처. 부장 검사가 당시에 좀 이견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미준 어미준하고 지청장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지금 사건 마친 지 며칠 돼도 안 하는 일선 검사를 지청장이 바로 불러서 무혐의 취지로 어떤 사실상의 지시를 했다라고 네. 하면 그건 엄청난 그것도 하나의 뭐랍니까? 직권 직권 남용이고 남용이라는 부분도 여기서 제기가 될 쿠팡하고 수 있고. 어미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난 그러니까 게이트죠. 아니 지청장이 일선 검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해봐 내 생각은 이런데 참고해봐라는 건 위계가 분명한 조직에서는 당연하죠. 지시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게 아닐 수는 없죠. 그거를 이제 보고 의견 교환이다라고 네. 어미준 지청장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일선의 사건을 맡은지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일선 검사를 직접 불러서 무혐의 취지로 이렇게 해봐라고 한 것은 그게 어떻게 의견 교환이 그 될수 마치 우리 최상병 사건 때 그 임성근 사단장이 대대장한테 나는 의견을 말했을 뿐이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 거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이. 그리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쿠팡이라는 회사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자신들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쿠팡이 그동안에 그 법조 기자들 몇 사람을 실제로 채용하기도 했어요. 법조 기자나 법조인뿐만 아니라 법조 기자들까지도 채용한 게 아, 있었어요. SPC가 뭐 언론인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네. 다 비슷하군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뻔히 알고 있기 그럼 때문에 대접을 잘해줄 거 아닙니까? 뭐 홍보이사 이런 거 시켜주고. 그렇죠, 이사급이죠. 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 후배가 거기 가 있기도 한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대우를 어마어마하게 해주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가는 언론인도 약간 욕하고 싶은데 진짜 나쁜 놈은 쿠팡과 어미준이니까 거기에 욕을 좀 집중하도록 하고요. 뭘 꺼내고 아니 계십니까? 요 뭐냐면 네. 그럼 그 어미준한테 누가 영향을 끼쳤겠어요? 아. 쿠팡에 정치검찰 출신들이 가 있습니다. 네네네. 부천지청장, 부천지청 차장검사들하고 이 자들이 다 윤석열 제일 잘 나가는 자들인데 윤석열 때 잘 나갔던 자들이 또 쿠팡 같은 데 가 있어요. 제가 왜 KT 꺼내냐. KT 최근에 소액결제 사건까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해킹 사건. 네. 우리가 많은 해킹을 다 했지만 결제까지 돼버린 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각한 어느 사건이거든요. 정도인지 제대로 국민들한테 얘기도 안 이 했어요. KT 사장들 김건희가 개입해서 내리꽂았다는 설이 네. 있고요. 의혹이 파다하고요. 김영섭 LG 출신인데 구조조정 전문가가 와갖고 갑자기 통신 대기업 회장이 된 거예요. 8개월 동안 회장이 다 날아가고 여기도 보면 KT도 보면 정치검찰 출신들이 막 부사장 막 이러고 있어요. 쿠팡도 그렇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뭐 통신을 알겠어요? 물류를 알겠어요? 가서 어미준이를 친윤 검사들을 포섭하고 로비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참에 저는 KT에 있었던 정치검찰 게이트, 쿠팡에 있는 정치검찰들과 어미준 또는 친윤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 때 무슨 짓을 했는가. 이거 한번 지금 민주당 과방 의원님들이 KT 열심히 하고 한노 의원들이 쿠팡 열심히 하는데 네. 좀 연합해서 그 쿠팡과 KT에 가 있었던 정치검찰들의 역할도 주목해야 된다. 그들이 어미준하고 협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현장이 또 하나 또 끼어 있어요. 김현장이 빠질 수가 없죠. 일망타진이란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사실은 일망타진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 기회를 국민들이 이를테면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또 남태령 한남동에서 투쟁하면서 만들어낸 건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단단하게 일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다른 것도 아니라 퇴직금 떼먹은 대기업 엄청난 글로벌 기업 문제도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검찰 정말 그러면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것을 주고받는 이런 검찰 카르텔은 정말 끝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면 김건희는 왜 마스크를 쓰고 나왔죠? 얼굴이 너무 좋은 것이 드러날까봐 마스크 쓴 거 아닙니까? 뭐 몇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아프다고 뻥을 쳤는데 그렇죠? 이제 저기 저 마스크 부분을 제가 따져봤어요. 이렇게 맞느냐, 왜 씌웠느냐, 특혜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프다고 하면은
쓰도록 허용해 특히 준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죠. 내가 네. 컬러컬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지가 원하면 쓸 수는 있는데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김건희 얼굴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썰 중에 하나가 현장 갔다 온 저 기자들 얘기로는 메이크업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메이크업을 급하게 지우기는 좀 힘들고 하니까 마스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은 메이크업이 기초 이게 뭐죠? 이거 로션 빼놓고는 불가능한데 이 양반은 좀 여러 가지로 더 했다. 네. 뭐 풀 메이크업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나가면은 당연히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풀 메이크업을 해놓고 다급하게 가리기 위해서. 나 이거 마스크를 사실이 썼다.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엽기적이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이뻐 보이고 싶은 근데 건가요? 확실한 거는 와. 김건희 씨가 어제 나올 때 화장을 하기는 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화면을 아무리 봐도 저거 맨 얼굴 아닌데. 예, 그건 좀 분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성형 중독 후유증이 맨 얼굴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 한국에 성형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뭐 저희는 성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중독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주요 이제 그 최고위직 공직자의 가족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그 과정에서 뭐 특수활동이라든지 또는 공직자에 대한 역할을 게을리한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뭐 논문 조작 이런 것은 범죄지만 성형 중독 자체는 범죄는 아니니까. 아니,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개방적이잖아요. 다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성형 중독이 빠져가지고 뭐 자기 얼굴 완전히 수십 번 뜯어 고쳤다 이런 거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쓴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형 기술 대단해서 티가 안 날 수 있겠군요. 요새 그 여담입니다만 그 성형을 하면서 그 피부 시술을 같이 한대요. 그럼 티가 안 난대요. 다양한 얘기를 들었더니 확실한 것은 이제 걸음걸이라든지 네. 또 앉을 때 자연스럽게 앉는다든지 그다음에 변호사하고 뭔가 의논할 때 보였던 표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보고 또 논리적으로 자기 혐의를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건강상 문제는 없다 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재판. 그 아파 보이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하여튼 뭔지 좀 해석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약간 우롱당한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 앞에서 그러면 좀 죄송해하고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근혜도 사실 재판받으러 올 때 생얼이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는 박근혜와도 상당히 다른 존재인 것 같은데. 최 의원님이 아주 예리한 말씀을 네. 아주 건강한 그 행태입니다. 저희 행태는. 그렇죠. 그 남이 건강한 건 저희는 오히려 칭찬해줘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프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부부가. 네, 휠체어 타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마스크 썼다고 생각해요. 마스크 쓰면 보통 아파 보이죠. 예전에 이제 재벌 총수들이 항상 휠체어 타고 뭐 담요 하나 두르고 마스크 썼잖아요. 그걸 흉내낸 것 같은데 전체적인 행태를 보면 뭐 다리도 꼬고 그랬나던데요. 뭐 참관하신 분들이 하면. 근데 보통 아픈 사람들이 다리 아픈 사람 다리 못 꼬죠. 다리가 앉을 오히려- 때는 뭔가 좀 네, 네, 예. 아니 네, 있든지 힘드는 우리 아프면 다리가 풀어지죠. 네. 막 벌어지고 아이고 이렇게 되죠. 아이고 이거 못해요. 아픈 사람은. 저도 지금 저도 안 되는데요. 쇼다리 가지고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안 아픈 건 분명하고요. 정대택, 백은종, 안소연, 노덕봉 등 김건희, 최은순한 당한 사람들 공통적 의견이 있어요. 최은순, 김건희는 보통 우리가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을 그러잖아요. 네. 숨 쉬는 것조차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와. 이미지 그리고 온갖 조작 사기에 너무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항상 성공을 했고 그럼 인생에 피해를 받았고. 거짓이 없는 상태네요. 그냥 한결같은 상태. 한결같은 거짓말을 해도 떨리지 않는 상태. 예. 그것은 김건희, 최은순하고 일을 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숨소리 빼고 거짓말이라는 건 그래도 숨소리 같은 데서 미세하게 떨림 같은 게 있거든요. 거짓말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것도 없다. 아이고. 김건희 그 아이빌리브 사과 때 보세요. 그렇게 막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난리를 피우고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 사람이
뭐 우리 오빠 너무 무서운 검사였어요 하면서 이게 숨소리가 조작하는 거예요. 목소리와 숨소리를 조작하는. 이건 팩트입니다. 아니 뭐 조작했잖아요 그때. 성대모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숨소리와 목소리가 조작하는 행태를 우리는 이미 그때 간파했다는 거예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예. 천만다행으로 국민의힘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스픽스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즘 동시 접속자도 약간 줄고 있는데요.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한 것도 정말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듣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분들 모여있는 카톡방이나 텔방 같은 데서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장용진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